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자동차 업종 분석하시는 신윤철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자동차 업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에 노출이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이제 품목별 관세도 부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러면 상호 관세도 유예되고 중국이랑도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는 사야 될 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좀 선점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기대만큼 또 안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 띄워주셨네요. 네. 연구원님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네,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차랑 기아와 그리고 저희 주요 경쟁사로 일반적으로 비교가 되는 GM, 폭스바겐, 토요타 저희 2025년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컨센서스 변화 추이를 보시면요. 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컨센이 오히려 지금 4월 어닝 시즌 지나면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컨센도 현대기아는 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방금 말씀하셨던 그 품목 관세 관련해서 현대기아의 실적 추정치가 시장에서는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네. 폭스바겐, GM,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번 4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줄줄이 밀리고 있네요. 네, 품목 관세 영향이 올해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공식적인 숫자 기반의 소통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컨센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현대기아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런 숫자 기반의 소통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예. 이제 적극적으로 컨센의 반영이 아직은 못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추정을 해봤을 때는 이번에 GM, 토요타 같은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GM, 토요타, 현대차 그룹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절대 물량의 대수가 연간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120만 대 수준으로 유사한데 결국에는 그 절대 물량의 25%의 관세, 물론 차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대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GM과 이제 토요타가 제시했던 그 품목 관세 연간 그 영향은 현대차 그룹에게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레퍼런스 삼아서 반영할 만하거든요. 네, 그렇게 계산해봤을 때는 현대기아 합산 기준 월 최대 7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에 비용이 반영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이 추정치는 지금은 시장 기대치는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앞으로 내려갈 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적극적으로 현대기아를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여쭤보셨던 질문에 대한 답은 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군요. 그러니까 뭐 품목별 관세도 없어질 수도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앞에서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가이던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지금 미국의 노출도를 감안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좋았어도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밝혀지고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 최악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주가 측면에서는 워낙 관세라는 이벤트가 연초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 이게 이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해석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건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게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지금 시장에서 소통되고 있는 정보들이 왜곡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아직도 왜곡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2분기 실적인데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6월까지는 미국에서 판가 인상을 안 하겠다고 소통을 이제 경영진에서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토요타라든지 GM이랄지 이런 웬만한 대중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미국에서 판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의 오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판가 인상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관세가 부과됐던 그 차량들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관세 부과 되기 전에 미리 수출해놨던 그 차량 가지고 판매를 할 테니 비용은 반영이 안 될 거다 2분기 실적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쌓아뒀던 재고로 2분기를 버티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왜곡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치면은 왜 보고 계시는 이 2분기 영업이익률 GM과 도요타는 하향 조정이 좀 크게 되고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되지 않고 기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가? 1분기 대비 2분기 1분기 저희가 실적이 나왔다 보니까 1분기 기실적 대비 2분기 컨센이 영업이익률이 현대기아는 크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근데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재고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관세는 네. 한국에서 선적된 차량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 네. 차량이 미국에 입항을 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부과가 됩니다. 즉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현지에서 아무리 쌓아뒀던 재고로 판매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매출 원가랑 대응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판관비 성격이기 때문에 판관비 단에서는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약간의 왜곡은 2분기까지는 수익성이 안전하다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분기 수익성도 지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인 컨센 하향 조정이 앞으로 조금 더 발생이 되어야 오히려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주가와 컨센서스 뭐 이런 쪽에 서로 간의 어떤 오해가 좀 쌓여 있는 거네요. 그 간극을 좀 좁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성과가 괜찮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업체들은 좀 잘하고 있는 쪽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밸류에이션도 낮은데 뭐 이런 쪽으로 괜히 좋게만 보는 것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어쨌든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더 나빠질 건 없다는 점에서 이 나올 건 나왔다는 측면이 원래 처음에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관세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없을까요? 그 IRA랑 USMCA가 대표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네. 이 두 가지를 지금 공화당에서는 건드리고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2차 전지 담당자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USMCA가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북미 무역 협정 나프타를 2020년부터 USMCA가 대체를 했었고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제정이 됐던 겁니다. 사실 뭐 이름만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에 제정이 됐었고 이게 6년마다 재검토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2026년이 원래는 재검토 주기거든요. 애초에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예, 원래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근데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이 USMCA 본인이 제정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기에 들어서면 조기에 좀 이걸 다시 재협상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2026년이 아니라 5년 하반기 중에 조기 재검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외신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재검토의 방향성이 그러면 이 규제 완화인가 그게 아니라 결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거는 미국 안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라는 리쇼어링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USMCA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충족이 됐을 때 기준이 충족이 됐을 때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규정인데 그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멕시코가 워낙 그 제조 원가가 싸다 보니까 멕시코에 저희 뭐 기아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위 부품사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사실상 멕시코 내수를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수출용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기지거든요. 그런데 이 USMCA 무관세를 수혜를 보면서 수출하고 있던 그 물량들이 그 기준 충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예를 들어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멕시코에 생산해서 다시 역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산 가치비율 도입이라고 해서 최소 얼마 이상의 미국산의 제품이 그 부품 안에 들어가야 USMCA 충족이 된다.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 지금 북미 권역 내에서만 조달하면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 원가가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참 얘기 듣고 나니까
다른 것보다 연구원님 진짜 머리 복잡해서 터질 것 같아요. 맞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부품이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그냥 냅다 걸어버리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 거기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세를 때릴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거의 불명확한 거죠. 기준들은 나와 있고 네, 지금 하나씩 이제 조금 그 자리를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다행이네 그나마. 예, 이제 문제는 그게 공개가 되어 간다고 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책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 산업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이제 뭐 멕시코 공장을 접고 미국으로 다 옮긴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관세 협상 뭐 지금 얼마 전에 영국도 했던 것처럼 일본도 진행 중이고 한국도 또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원화 절상 협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협의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저희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최우선 협상 그 순위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외신에서 봤는데 한국 정부가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이오랑 자동차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걸 외신에서도 부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도 뭐 영국도 그랬던 것처럼 자동차와 관련해서 좀 여지가 있는 거겠죠. 네네. 뭐 약간 굳이 다르다면 영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무역 흑자국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국이 한국과 대표적으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품목 관세를 아예 철폐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2차, 3차 협상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니 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우리가 이제 철폐까지는 도저히 관철을 못 시킬 것 같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다. 영국도 이제 25% 10%로 내려갔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참고 삼아서 진행되는 것 같고 일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버리면 한국도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 않을까. 아예 철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할 말이 없죠. 일본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사실 자동차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것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우리가 전망을 하자면 당분간 이런 교착 상태가 좀 주가의 입장에서 교착 상태가 실적이라든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금 시그널이 보이는 거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작년 11월에 발간했던 연간 전망 보고서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6개월 내내 관세가 큰 문제가 될 거고 주가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 드리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달라진 거는 사실은 많이 없고 그렇군요. 네네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의 재고를 미국의 매출로 나눈 지표가 90년대부터 집계되어 왔던 차트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초과 수요 국면이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왜냐면은 이제 분자인 재고가 내려가게 되면서 이게 쭉 올라가게 되다가 이제 그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였네요. 분자인 재고가 이제 쌓이면서 이제 리스토킹 되면서 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카플레이션 관세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미국에서 많이 오를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미리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관세 라는 인위적인 그 행위 때문에 미리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2분기까지는 가격 안 올린다고 메이커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분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지만 이게 수요가 바뀐 건 아닙니다. 즉 수요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그걸 미리 당겨서 사는 것뿐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가서는 다시 재고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할 때 쓰는 그 오토론 그 이율도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금리가 못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오토론도 지금 2022년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재고 빠지고 있지만 가격이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거지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재고 다시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금리도 높네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도 문제지만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 이제 독일이 300만 대 이상으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 보시다시피 독일이 지금 최근에 GDP 성장률 0%로 제로 성장률로 수정 조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그런 드라마틱한 성장 지금 이미 역성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인 독일 기업인 폭스바겐의 판매 성장률이랄지
아니면 지금 4월까지 누적 서유럽 판매량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이라는 걸 보면은 저희가 뭐 유럽이나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계속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게다가 미국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자동차를 비중 확대하자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이번 보고서의 좀 주요 포인트이자 네. 긍정적인 거를 약간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좋아요. 볼만한 체크 포인트 있겠죠. 예, 네. 지금까지는 중립을 조금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중립을 말씀드려왔다면 지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뉘앙스가 바뀌기 직전의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뀌기 직전의 중립. 예. 1번 동그라미 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 정부 협상의 최우선순위에 자동차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네. 동그라미 2번 지금 여야에서 모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공약 중에 하나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배당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에 보시면 현대차 10년 넘는 장기 시계열을 보시게 됐을 때 배당 잘 주잖아요. 예, 기대 배당 수익률이랑 현대차의 주가와 상관계수가 0.18밖에 안 나요. 즉 통계학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분리과세라는 정말 큰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국내 고배당주로 투자 수요가 확 몰릴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현대기아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키움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계시는 고배당 ETF 상위 10개 구성 종목을 보시면 전부 다 내수 종목들입니다. 관세 충격이 없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 주가가 너무 좋았고 이런 측면에서 고배당주를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투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가 배당률이 6에서 7%에 달하는 현대기아 쪽으로 한번 쏠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저희가 볼만한 세금 관련 포인트 하나 배당소득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상증세, 상속증여세 PBR 0.8배 연동시켜서 하는 그게 또 발의가 됐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바이오 쪽에서도 뭐 그런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뭐 이제 현대기아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소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지배구조 개편이고 네. 결국에는 이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께서 상속을 받을지 뭐 징여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PBR 0.8배가 안 되는 상장사는 비상장사로 간주를 해서 그 해당 최대 주주의 지분을 상속을 하게 됐을 때 비상장사처럼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성되는 시가총액은 반영하지 않겠다입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현대차를 만약에 비상장사로 간주를 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 40조가 좀 안 되는데요. 87조로 탈바꿈이 됩니다. 즉 지금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그 펌핑이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상속을 받는데 세금을 때린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상속세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만큼 현대차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네요. PBR이 0.5배가 안 되니까요. 0.5도 안 돼요. 예, 그리고 현대차만 이제 상속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 정몽구 명예회장께서 들고 계시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다른 계열사들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지금 PBR이 0.5배 미만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예, 그러면은 상속세가 2배가 늘어날 지금 리스크에 노출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네, 물론 이게 통과가 아직 된 법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발의만 된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상속으로 가는 이유는 이 상속세를 연납하는 게 즉 할부를 10년 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최대 주주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5년까지밖에 안 돼요. 보통 상속세가 조단이다 보니까 이걸 웬만하면은 이제 10년으로 가는 방향을 택하게 되는데 갑자기 상속세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게 되면은 그게 발생되기 전에 증여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야죠. 이제 이게 5년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께서 지분율이 높은 현대차도 관심 종목 정도로는 펀더멘털이 안 좋지만 저희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세금 측면에서 조기 대선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변화가 지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보실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리스크는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적은 모든 것이 관세 때문이에요. 관세가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일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1분기에
너무 꼬였습니다. 미리 사고, 미리 갖다 놓고, 재고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를 미리 사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수요가 살아날까? 이거에 대해서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아마 하반기에도 너네 진짜 실적 좋아? 실적 좋아? 의구심을 계속 던질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 이 관세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슈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업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밸류업이 강제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PBR 0.8배 안 되면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든 끌어올려라고 강제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최대 주주가 좀 고령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요. 조급해질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더 느끼겠죠. 잘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 관점에서의 뭐 모멘텀이 24년 초에 나왔을 때 현대기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잘 됐었던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현대기아의 관세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벤트로는 단기적으로 하반기에는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다.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뭐 이거보다 더 내려갈까 싶기는 하네요. 예,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클까라는 고민도 또 하게 되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모아가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윤철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